자, 그럼 교재 세 번째 3번. 관리주체 업무와 이제 주택관리사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분들은 일단 3번은 이제 그 관리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3번은 관리주체 업무를 한번 보실까요? 업무. 주택관리사는 뭐 지문보다 3번은 지금 현재 교재 문항 지문 그대로 간다면 여기 3번은 관리주체 업무입니다. 관리주체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지 주택관리사는 큰 연관이 없는데 일단 들어가 있으니 이제 보시되 3번에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할 업무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럼 관리주체는 일단 누구였었냐? 그래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두고 관리주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관리주체가 어떤 업무를 할 거냐? 1번. 관리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해야 될 업무가 밑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시업 관련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쪽에서 다시 네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업무는 지금 보시는 대로 주체가 할 업무는 총 몇 가지 업무를 하게 되어 있냐면 10가지 업무를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지금 박스에 들은 총 10가지 원리 업무를 합니다. 그 10가지 업무를 잠깐 보시면 기역. 자, 공동체 공용 부분에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니은. 이 니은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디귿,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리을은 장기수원 충당금 등의 징수 적립 관리를, 미음은 미음하고 비음은 보니까 관리교로 정한 사항의 집행 그리고 입도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해서 미음, 비음은 여기는 집행기구 성격이 되니까 관리조차라는 건 의결기구 성격이 아닌 뭐예요? 집행기구 성격이다. 이제 그래서 미음하고 그리고 비음은 공이다. 집행으로 지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하고 비음 보시고 그 다음 관련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세 가지가 더 있죠. 네 가지네요. A에서 D에 따른 행위 총 네 가지를 포함하면 총 몇 가지? 10가지인데. 자, 그 중엔 A번은 공동체 관련 업무의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B는 입주자 등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행의 방지 및 위반행위 조치. 그 다음 C는 단지 안에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대응 조치 그리고 하자 보수 등의 청구 등의 대행에다가 몇 가지를 10가지를 누가 해야 할 업무로 정하고 있다. 관리주체 해야 할 업무로 정하고 있죠. 여기는 주택관리는 의미는 없어요. 뭐 지문에 들어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3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로서 해야 할 업무 몇 가지? 10가지를 정하고 있다. 그것만 확인하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이제 그래서 4번은 교재 문항 번호 그대로 갔을 때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입니다. 업무 등.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를 포함한 기타적인 내용 몇 가지를 더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번의 동그라미 1번은 1번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규모죠. 규모.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배치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4번 일단 이건 교재 문항 그대로 가는 동그라미 1번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배치 규모와 누가 배치할 건지에서 1번에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를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네 가지 대상자를 정리한 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네 가지 대상자를 정리했고 그래서 기역,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장을 배치하는 양가로 단서가 있죠. 보니까 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면 공동체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라면 누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라고 그랬어요. 자, 사업주체도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정리했던 게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도 하지만 법에 따른 요건, 즉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 직접 공동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관리 주체, 사업 주체도 업무를 인계하기 전이라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 디귿,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공동택이 무슨 관리 방식? 위탁관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에 임대주택이면 누가? 임대사업자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택의 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500세 미만의 공동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으로서 세대수가 500세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를, 미만이면 주택관리사 또는 보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 배치 규모죠. 그래서 1번은 배치 규모와 그 플러스 누가 관리사무소를 배치할까? 그래서 박스에 있는 4가지 대상자들이 중에 하나가 해당한다면 그 대상자들 중에 하나가 소장을 배치합니다라고 해서 1번 나와 있습니다. 2번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여기 2번, 현재 교재문항상 번호 4번, 2가 여기 관리사무소 업무입니다. 업무.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법에서, 이 관련 법에서 소장은 몇 가지 업무를 하라고 그랬냐면, 먼저 가보니까 첫 번째 박스에 기역, 입주대표회의 의견하는 A와 B에 따른 업무를 관리사무에 해야 할 업무로, 니은, 하자의 발견,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성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입니다.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자, 업무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업무에 관한 것 중에 뭐 했더라? 비용 지출이에요. 비용 지출. 비용 지출이란 건 뭐가 나가는 말이에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면 후속 절차 플러스 비용 지출을 수반합니까? 플러스 무슨 절차를 꼭 거치게 돼 있을 때는 입주대표회의 뭐를?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돈이 나가는 경우라면 후속 절차는 무슨 절차를 꼭 거치게 돼 있다? 입주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래서 공동택의 단 얼마, 그 금액에 관계없이 비용이 나가는 경우는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도 비용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입주대표회의 뭐가 필요합니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보니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보충학습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1, 2, 3번에 3가지 업무가 있죠. 그러면 일단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총 몇 가지가 있더라? 지금 봤던 3가지와 보충학습 1번의 3가지 총 몇 가지? 6가지를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될 업무로 여기서 구분하고 있다. 관련법에서. 그럼 일단은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디귿번을 기역, 니은 했고 그 위에 박스 좀 정리하고 가죠. 디귿번을 정리 안 드렸네요.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의미만 하나 확인할게. 디귿번에 관리사무소 지휘총괄도 6개 업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박스로 갔을 때 나머지 3가지가 밑에 박스에 업무 등의 이제 규칙이 나와야 돼서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에 따른 부분인데 그 교재 문항상 그대로 갔을 때 1번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문항 번호 갔을 때 그대로 여기는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이라고 했어요. 총괄하는 것도 누가 하는 업무가 들어갑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될 업무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부분들을. 그래서 자, 그럼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 여기를 보니까 관리사무소도 지휘총괄하지만 또 업무 중에 하나가 관리주체 업무를 또 지휘총괄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여러분 요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봐요. 1번은 이 지금 지휘총괄은 맞는데 당연히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자로서 관리사무를 지휘총괄하는 게 맞고요. 1번 여기 이제 그 업무 중에 하나
관리 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공동택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이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위탁 관리라고 봐요. 위탁 관리라면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공동택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라면 관리 주체는 누가 돼요? 주택관리업자가 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위탁받은 공동택에 누가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돼요.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받은 공동택의 관리 주체로서 법에 따른 몇 가지, 업무는 이 10가지 있었죠. 10가지 업무를 누가 합니까?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관리주체가 그 해당 위탁받은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가 주체로 해야 할 이 업무를 누가 대신 지휘총괄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업 누구를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을 뭐 합니까? 배치를 시켜서 누가 해야 될 이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누구로 하여금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10가지 업무를 뭐예요? 지휘총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기랑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업무 중에 하나, 여기란 것은 이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네 번째 업무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입조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를, 그리고 3번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현재 교재분항에서 안전관리계획 조정이 일단 그러면 조정에 관한 주기를 보시기 전에 안전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일단 그 개념 보죠.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느낌상 보니까 뭐예요? 공동택의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뭐 하죠? 계획을 수립하자가 안전관리 계획인데, 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은 여러분이 보면 여기는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는 아니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공용 부분 모두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서 그 공용 부분 중에 그래서 여기는 전부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 중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 시설물을 정한 게 있더라. 그래서 법으로 정한 이 공용 부분 중 일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 뭘 수립합니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또는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이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조정의 주기는 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더라 보니까 지금 3번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 또 1번은 지금 관리사무소 업무 3개가 총해서 업무는 총 몇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지금 박스에 있는 지문과 밑에 보충과 총 몇 가지? 6가지를 누가 주체가 할 업무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현재 교재 2, 3, 4, 5가 나와 있는, 2, 3, 4, 5가 나와 있는데, 자, 2, 3, 4, 5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2, 3, 4. 현재 그 교재 문항 본 2번과 3번과 바로 밑에 2, 3, 4, 5 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교재에서는 자, 2번, 3번, 2, 3, 4, 5는 일단 여기는 정리를 하는 거에 맞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죠. 교재는 잠깐 놔두시고요. 자, 여기 정리 일단 이렇게 먼저 여기 2, 3, 4, 5는 뭐에 관한 걸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자 교재 수록에 되어 있는데 2, 3, 4, 5는 지금 뭐에 관한 거냐면 자,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뭘 설명하냐면 관리사무 일단 채용이 됐다고 봐요. 채용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채용된 공동택에 근무를 할 거예요. 그럼 채용이 된 공동택의 관리 방식이든 자치나 위탁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관리 방식이든
관리사무소에 채용이 됐다면 채용이 된 위탁이든 자치든 그 관할 시장구조청장이 무슨 신고하냐면 배치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3, 4는 뭐 2번부터 5번까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채용이 됐으면 무슨 신고합니까? 채용이 됐다라고 배치 신고를 합니다. 그럼 배치 신고를 했고요. 그러면 이 배치 신고했던 내용이 이제 법에 따른 일정 요건에 서식하고 서류를 첨부할 때 배치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서식이나 또 배치 신고했던 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하고 서류를 갖춰도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신고했던 어떤 서식이라든가 서류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무슨 신고를 합니까?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 그래서 2, 3, 4, 5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와 그리고 변경 신고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일단 정리는 다 안 할 건데 여러분이 그 교재 내용보다 일단 크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일이 들어간 게 많은데 여기는 그 윗부분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이것만 설명을 드릴 건데 뭘 설명드릴 거냐면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배치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고할 거냐 그랬을 때는 법에서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예요? 배치 신고도 하고 변경 신고, 이 신고했던 내용 중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권자를 물었을 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신고한다는 건 일단 이 배치나 변경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고할 때는 뭐예요? 항상 신고란 이야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정의 서류 제출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류 제출이에요. 그럼 일단 신고권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 배치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합니다. 근데 신고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법에 따른 배치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할 때 뭐예요? 관련 서류까지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류 제출은 누구에 갈까? 신고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서류 제출도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닙니다. 서류 제출은 누가 나오냐면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단체에게 한다. 그러면 일단 배치 변경 신고는 누가?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죠.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신고는 법에서 누구에 가세요? 이쪽에 신고합니다. 근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신고든 변경 신고든 뭘 수반해야 돼요? 서류 제출합니다. 그럼 서류 제출은 주택관리사 등이 제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제출해요. 그럼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에 관한 업무를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다가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이 주택관리사 등 관련 배치 변경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에 위탁을 준 겁니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을 준 거예요. 근데 교재는 그게 생략이 되고 나서 바로 보시면 이번에 일단 한번 보죠. 지금 배치 신고 관련해서 주택관리사가 나오는 부분 여기만 확인하시게요. 자, 문항 2번입니다.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요?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2번의 지문에 들어가기 전 선 뭐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배치 변경 신고권자는 누구냐고 물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야 되는 이게 좀 생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무슨 업무를 서류 제출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디에도 위탁을 줬다?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줬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2, 3, 4, 5가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는 지금 보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2, 3, 4는 지금 여기는 들어갈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기본에서 확인할 것은 이 두 가지만 배치 변경 신고 관련 법에서는 신고권자로서 시장 구청을 정했고 시장 구청이 직접 서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시장 구청에 누구에게 위탁을 줬다.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줬다는 것만 확인하게요. 서류를 제출하는 어떤 종류라든가 그리고 기한에 관한 건 아직 그 부분까지 여러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크게 신고권자, 시장, 군수구청장 그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에 위탁을 줬다?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혹
하나 더 주의하실 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그래 주의할 게, 여기를 쓰실 때 만약에 주택 여기 만약 요 부분을 주관식 형태로 물었을 때 쓰실 때 꼭 뭐 주의하세요. 뭘 주의하세요? 이 용어로 쓰실 때 여기를 뭘 쓰셔야 돼요? 주택관리 다음에 뭘 쓰십니까? 단체란 지문 쓰셔야 돼요. 또 간혹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현업에 근무하시는 그럴 때 여러분이 주택협회라고 쓰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네, 그래서 꼭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쓰십시오. 협회라고 쓰면 안 됩니다. 협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 하긴 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실무상에 근무하시면 장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 실무상에 근무하는 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명칭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서류 제출 업무를 위탁을 좀 기관명 또는 단체명을 기입형의 지문으로 물었을 때 뭐라고 써야 돼요? 협회가 아니면 뭘로 써야 돼요? 주택관리 단체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특히 이제 지난 23회 때 시험 공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23회 시험 공고했던 내용 중에 이 공고는 명확히 이 어떤 용어를 써야 될 경우라면 해당 법령에 정하는 용어를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은 단체협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 입장이라면 법령에 정하는 정확한 용어 뭘 써주셔야 돼요? 협회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단체 쓰셔야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배치 변경 신고는 넘어갑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절대 생략돼서는 안 되는, 요게 좀 빠졌기 때문에 요 관계를 정리를 해야만 차후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 설명도 혼동이 안 되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박스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지금 3번. 관리사무소장은 입조대표 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있다 하나 체크. 그리고 동그라미 4번. 5번에 지금 요 내용을 설명해 놓았죠. 볼까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방금 설명드렸던 요 관계. 그러니까 배치 변경 신고는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요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세부적인 정리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5번은 신고권자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 위탁을 줬다?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을 준 겁니다라고 좀 그 전후관계만 확인하시게, 전후관계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일자라든가 관련 서류는 다음 시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1번부터 쭉 해서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취지 정도 볼까요? 1번. 입조대표인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데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동그라미 2번. 입조대표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조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누구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 네.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거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누구 보고 조사를 해야 됐을 때 그 주체만 확인.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또는 사실 의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하나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가볍게 보세요. 부분들.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관리사무소장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볼까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부터 보실 게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자, 여기 손해가 발생해, 손해를 끼쳤다면 그걸 뭐하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제면
일단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지금 5번인가요? 예, 6번. 6번에 전체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 6번도 손해배상 책임은 큰 틀에 관한 두 가지라면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법을 통해 배상할 건지 두 가지만 크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지 한번 확인할까요? 취지 1번에 갑니다. 1번은 지금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입조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그렇다. 그래서 부분하고 2번까지만 정리, 2번까지만 정리하고 크게 봤을 때, 자,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할 책임을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고의 또는 과실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뭐 하더라? 배상할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방법은? 그럼 손해를 배상하세요. 방법에 관한 거하고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리고 금액은 얼마 금액을 설정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만 정리할 거예요.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럼 일단 방법이 선택이 됐다면 금액은 얼마의 금액을 설정할 거냐인데 이때 금액을 설정하는데 금액을 설정하는 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주택관리사에 배치되는 공동택 뭐에 따라서 그 세대수에 따라서 설정 금액이 다릅니다. 그걸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2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방법을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제 뭘 설정해야 돼요? 세대수에 따라 뭘 설정하자?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럼 세대수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냐면 밑에 박스에 들어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의 기억리는 세대수를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냐면 500세대 미만 또는 이상에 따라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 원,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쭉 나와 있고 설정했다면 바꿀 수 있다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딱 두 가지만 방법하고 금액 설정에 관한 부분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또는 방법과 금액 설정을 통해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정도의 그 취지 정도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 자, 7번으로 건너봐요. 7번에. 자, 7번에 오면 주택관리사 등의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자격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자,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사 등 관련한 자격 볼까요? 자, 먼저 그럼 여기 주택관리사 등이다 했을 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인데, 그러면 등이란 건 누구누구를 포함합니까? 봤더니, 등은 지금 누구누구예요? 주택관리사와 누구를 포함했다? 주택관리사 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다, 이제 그러면, 자, 주택관리사 등이라는 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 본데, 그러면, 자, 일단 취득 경로만 좀 한번 잠깐 보죠. 취득 경로란 건 주택관리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주택관리사 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지를 확인하면, 자, 밑에 볼까요? 7번에. 자,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즉, 주택관리사보고 댁에서 뭐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합격은 뭘 교부한다?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1번. 2번 주택관리사입니다. 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사 자격증을 발급받습니까?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업.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았을 것. 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택관리사 보는 뭐를 통해 취득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면 합격증서를 교부받는 거죠. 합격증서를 교부받는다.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사는 두 가지 보시면 여기는 시험을 통해서 합격증서.
이것도 합격 증서로 할까요? 또 여러분이 혼동되시니까. 본원 합격 증서, 즉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합격 증서를 교부받으면 보혜 자격을 교부받습니다. 그럼 간혹 이제 보시면 사는 여러분이 간혹 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는 실무 경력만 갖추면 취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 플러스 합격 증서라는 적이 뭐예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합격을 했다는 전제를 놓고 가는 거예요. 합격 증서가 있고 뭐더라? 법에 따라 뭘 갖춰야 돼요? 실무 경력을 갖추면 뭐 하게 돼? 그때 보에서 사로 가는 거예요. 즉 보는 시험을 통해 합격을 자격을 교부받지만 사는 뭐예요? 시험이 아니라 관련 이 합격을 했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플러스 뭘 갖춘다면 법에 따른 실무 경력을 갖추면 그때 사 자격을 교부하는 거지. 실무 경력에 있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가보면 그러면 실무 경력은 법에서 말한 실무 경력 몇 가지를 정하고 있냐.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잠깐 가보면 실무 경력은 박스에 가보면 지금 밑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이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지문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지사는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1번에서는 지문 하나만 좀 하나 구분만 하실까요? 어떤 지문이 중요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와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혹 혼동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문은 지금 방금 받은 7번에 1번으로 갑니다. 1번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주택관리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방금 보충학습란의 1번에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하기 전이나 후 경력을 인정을 해서 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란 지문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문이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서로 같은 지문인지 다른 지문인지 그걸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고 다른 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밑에 방금 봤던 지금 긴 지문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긴 지문으로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에서부터 지금 길게 마지막 끝에가 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러면 이 지문이 하나 있고 또 보니까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도지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문은 지금 문항번호 임의적으로 한번 매겨본다면 1번에 관한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라는 지문이 있고 2번에 길게 짧게 시도지사라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방가로 1과 방가로 2의 대상자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설명을 또 안 드리면 시도지사란 지문하고 또 길게 특별시장 자치도지사랑 같은 지문이 아닌 걸 착각하시는데 같은 지문인데 표현은 이렇게 시도지사라고 짧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이 줄이기 이전의 긴 지문 뭘로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는 긴 지문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상에 등장했을 때 뭐가 동일하다. 시도지사나 특별시장의 특별자치도지사라는 지문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줬기 때문에 의미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방가로 1이나 또 방가로 2로만 정리하셨다고 갑자기 방과 같이 길게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시까지 주면 혹 주체가 다른 걸로 착각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짧고 길게 줬다는 그 차이만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실무 경력은 뭘까요? 실무 경력 보죠. 실무 경력은 이와 같은 경력을 갖췄다면 인정하겠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1번에 지금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지금 6번까지죠. 1에서 6에 해당되는 경력을 갖춘다면 그때 뭐 하겠다? 자격을 교부하는데 1번은 지금 마지막 기타적인 크게만 정리했을 때 1번에 가보니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몇 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번은 이제 보면
2번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택관리업자 직원 관련 경력을 정리하는 건데 2번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종사 경력이 몇 년인가요? 5년 이상이 인정한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사자격 인정하는 실무 경력이 인정이 되냐?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군 중에 이 세 가지 직군, 그래서 2번에 세 번째 줄 가시면 관리사무소 직원 양가로 있죠. 보시면 직원은 그 직군 중에 양가로 단 세 가지를 제외해서 경비원, 청소원 및 소도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직군 중에서 세 가지 직군은 뭐 하더라?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경비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도 사실무 경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을 포함을 하고요. 3, 4번은 공사와 공무원으로서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5번은 주택관리자 단체와 장관 예정에 고시하는 단체 임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가 몇 년? 5년 이상. 그리고 6번은 1부터 5까지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에도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합산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합산이라는 거죠. 그 실무 경력적인 점 보시면 설명했던 게 합산이라고 해서 합산. 합산이라는 건 그 1부터 5의 경력 합산 더해서 몇 년이 돼도 5년 이상이 돼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보죠. 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공동체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그 관련 이와 같은 관리 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이 관리 관련 경력 업무에 몇 년을 근무하셨다. 4년을 근무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4년을 이 정년퇴직하신 공무원인 A라는 분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는데 그 재직 기간 동안에 몇 년? 4년을 이 관련 이 공동 관리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한 게 몇 년 있어요? 4년을 종사하고 포함 전체 정년퇴직을 했다. 이분이 시험을 이번에 합격했다고 봐. 이번 시험 예를 들어 24회 시험을 합격했고요. 그럼 합격했다면 이분은 합격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장이 쉽지 않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어요. 그 세 가지 직군을 제외한 그 외 직군으로 소장이 아닌 직원으로서 배제가 되는 직군이 아닌 직군의 직원으로 몇 년을 근무했다? 1년. 그럼 합산하게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5년. 그럼 일단 이 경력을 갖췄다면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몇 년만 근무한다면 1년에 이 두 개를 더한 게 몇 년이 되면 5년이 돼도 뭐 하겠다? 실무 경력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 1부터 5에 해당되는 기간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1부터 5까지 어느 경력을 여기는 두 가지만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경력이 더 있다. 그걸 합해도 몇 년이 되면 5년이 되면 합산 경력이 몇 년이 돼도 이렇게 하겠다. 실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 하나 봐두시고 자 일단 여기는 세부적인 건 지금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4년하고 일단 5년인데 지금 보니까 6가지 실무 경력을 관련한 부분에 확인해 보니까 연수는 딱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할 수 있어요. 3년 아니면 몇 년, 5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번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 합산 경력 관련 6번까지는 다 연수가 몇 년? 5년이다. 그래서 당장 외울 건 아니지만 실무 경력 6가지 관련 그 경력에 관한 인정 기준 중에 하나 누구만 정리한다면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종사 경력 몇 년을 빼면 3년을 뺀 나머지 5가지 중에 어느 경력 요건을 주더라도 연수는 몇 년이 됩니까? 5년이 되죠. 크게 그 연수 정도 하나만 구분하셔서 정리해 봐두실까요? 그래서 1에 6가지 중 하나 해당한다면 실무 경력으로서 법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부분들은. 기타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2, 3, 4 나와 있습니다. 2, 3, 4는 참조적으로 보세요. 2, 3, 4가 물어볼 내용들은 아니니까. 물어본다면 실무 경력은 이것 나중에 실무 전체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물어보면 글쎄 어떤 첨부돼 어떤 서류를 첨부를 해야 실무 경력이 나오냐 그건 중요치 아니하고 실무 경력은 요 6가지 방금 봤던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이 6가지 요 경력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후속 절차가 되는 자격을 교백 어떤 서류가 첨부돼 그거는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경력은 몇 가지만 6가지인데 일단 크게 2가지 연수는 어디만 관리사무소장만 3년 나머지는 몇 년? 5년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 직군 중에 제외가 되는 직군이 몇 개 있다. 셋. 그래서 보니까 경비원, 총소원, 소득원은 뭐합니까? 제외가 됩니다. 예, 그 부분까지 해서 하나 확인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서는 부분하고 일단 여기까지 좀 중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7번에 2번까지 해서 실무 경력에 관한 부분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마저 하나 정리합니다. 한 장을 넘겨볼까요? 108페이지 보죠. 108페이지. 108페이지 가면 지금 문항 4번까지 좀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지금 확인했던 것은 이걸 확인했어요. 주택관리사 사와 주택관리사 보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보신 대로 주택관리사보 그러면 지금 다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택관리사보는 합격증서라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서를 교부하는 거고 사는 시험 합격하시고 플러스 실무 경력이 있으면 사를 교부합니까?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도 주택관리사 또 주택관리사 보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도 이와 같은 결격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까지만 한번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박스 4번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기업. 비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니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리을.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단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해당되는 대상자를 정리해 놨고요. 미음은 단서 한번 보죠. 양가로 단서. 기역 및 니은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니은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았다. 그럼 이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가 몇 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복권되지 않으면 그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그와 같은 상태가 3년이 지나도 이게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그때는 3년이 지나도 될 수가 없더라. 그 규정은 모두가 아니라 기역과 니은이 해당된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서 총 5가지 그래서 5가지 결격사 중에 해당한다면 합격을 하거나 합격 후에 실무 경력에 갖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는 그와 같은 결격사를 두었더라까지 해서 문항 4번까지 해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8번 자격 취소에 관한 부분부터 다음 시간 좀 쉬었다 보시겠습니다.